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라가 바로 그 기술 때문에 몰락했다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또 모바일 인터넷, 지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기술들이 사실 전부 일본이 원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어야 맞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D램 반도체의 점유율이 지금은 0%라는 사실. 0%죠. 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지난 30년간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때 세계 기술 패권을 쥐었던 일본이 어떻게 그 자리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 한 3가지 큰 질문을 따라가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이런 대역전극이 펼쳐졌는가? 둘째, 도대체 일본은 왜 무너졌고 한국은 어떻게 그들을 추월할 수 있었는가? 특히 자료들이 지적하는 4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우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80년대. 그때 일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팬 에즈 넘버원. 말 그대로 세계 1등 일본의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그랬죠. 소니 워크맨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 음악 듣는 방식을 바꿔놨고 도시바 반도체는 시장을 그냥 석권해버렸죠. 당시 비북의 자존심이었던 인텔조차 일본의 기세에 눌려서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니까요. 아, 맞다. 그래서 CPU로 주력 사업을 바꾼 거였죠? 네, 그야말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 핵심 산업만 짚어봐도 그 몰락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D램 점유율 50%가 넘던 나라에 지금은 D램 생산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요? 와, 제로가 된 거군요. 네, 그냥 경쟁에서 밀린 수준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소멸한 거죠.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전 세계 거실을 지배했던 소니 TV, 기억하시죠? 그럼요. 트리니트론. 네, 지금은 글로벌 점유율 5%대로 추락하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참고로 삼성은 19년 연속 세계 1위고요. 19년이요? 네, 조선업 역시 점유율 50%를 넘기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현재 고부가가치 선박의 상징인 LNG 운반선 시장의 90%를 한국에 내준 상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전부 일본의 간판 산업들이었는데요. 그럼 전기차 배터리나 모바일 같은 좀 미래 산업은 다른가요? 안타깝게도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조격으로 테슬라의 첫 파트너였던 파나소닉,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글로벌 1위 경쟁에서 밀려서 3, 4위권으로 내려앉았죠. 아, 파나소닉이 원조였군요. 그럼요. 모바일 분야는 더 아이러니해요. 아이폰보다 8년이나 앞서서 모바일 인터넷 아이모드를 상용화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아는 일본 스마트폰은 소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최근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 원래 이미지 센서 하면 무조건 소니였는데 자율주행의 눈이라는 이 핵심 부품을 삼성이 가져왔다는 거.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더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과거의 패배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마저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 4.0을 개발하면서 더 선명하고 정교한 눈이 필요해진 거예요. 더 고성능 센서가 필요했다. 네. 그런데 그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킨 파트너가 바로 삼성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점유율 급등으로 이어진 거군요. 30%에서 80%로 수직 상승하고. 계약 규모만 4조에서 5조 원에 달하니까요. 와, 단순한 경쟁 패배가 아니라 이게 30년에 걸친 체계적인 몰락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최고였던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품질의 덫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인정신 같은 조인 의미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진 않죠.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마치 은행금고 같았습니다. 은행금고요? 네. 당시 반도체는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고가 부품이었기 때문에 25년 이상 고장나지 않는 완벽한 품질을 보증해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전략이었죠, 그때는. 땅이 박힌 거예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쓰고 새 것으로 바꿀 개인용 컴퓨터를 원했죠. 시장이 원한 건 25년짜리 은행 금고가 아니라 저렴하고 적당한 내구성의 사물함이었던 겁니다. 아,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 시장의 변화를 잃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고급 금고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공식에 갇혀버린 거죠. 저도 기억나요. 90년대에 샀던 소니 워크맨은 정말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났거든요. 근데 사실 2, 3년만 지나면 더 작고 기능 좋은 모델이 나오니까 바꾸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경험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경험을 음식점에 비유해 볼까요? 일본 기업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최고의 셰프가 완벽한 요리를 내놓죠. 비싸지만 맛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반면 삼성은 그 옆에 분식집을 차린 겁니다. 떡볶이, 김밥처럼 싸고 빠르고 맛있죠. 매일 찾아갈 수 있는 대중성이 있습니다. 아, 매일 갈 수 있는 곳. 네, 시장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날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시장은 분식집, 즉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완벽함보다 속도와 적절한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걸 간과한 대가였죠. 성공 공식에 갇혀서 시장의 변화를 놓쳤다. 첫 번째 원인은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투자 타이밍 실계가 꼽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반도체 산업은 아주 특이한 사이클을 가집니다. 불황일 때 투자해야 호황일 때 돈을 번다. 이 공식이 거의 철칙처럼 통하는 곳이죠. 불황일 때 투자한다고요? 네. 공장을 짓는데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호황인 걸 보고 투자를 시작하면 공장이 완공될 때쯤엔 이미 불황이 와서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고 그 불황의 공포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정말 타이밍이 전부인 산업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안기에 투자를 늘리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오히려 일본 경영진처럼 투자를 줄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었죠.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기업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베팅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 경영진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리스크 관리에만 매달렸습니다. 아, 트라우마가 있었군요. 그렇죠. 불황에 닥치자 투자를 줄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의사결정을 미뤘죠. 삼성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고 일본은 리스크 관리에 갇혀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총수, 즉 오너의 빠른 결단이 가능한 지배구조 덕분에 삼성은 일본이 회의하는 동안 이미 공장 부지를 닦고 있었던 거죠. 결정의 속도 차이가 엄청났겠네요. 이 실패를 상징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히노마루 반도체, 즉 일장기 반도체라 불렸던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NEC, 히타치, 미쓰비시의 디램 사업부를 합병해 만든 회사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자 한국 기업들이 주도한 치킨 게임에서 버티지 못하고 2012년 결국 파산했습니다. 아, 결국 버티지 못했군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에 헐값에 매각되면서 일본 디램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죠.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고립된 섬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내수 시장이 1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인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전략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함정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에 안주하는 순간 바깥 세상의 표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놓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이모드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펠리카입니다. 아이모드, 펠리카요? 네, 기술적으로 아이모드는 아이폰보다 8년, 펠리카는 애플페이보다 20년 가까이 앞섰습니다. 1999년에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2004년에 휴대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했으니까요.
2004년에 모바일 결제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왜 그 기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을까요? 일본 국내 통신 표준, 일본 독자 결제 표준에 갇혀서 글로벌 호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안에서는 완벽했지만 일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기술이었죠. 아,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안락한 섬의 안주에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겁니다. 그러다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했죠. 당시 일본 기업들은 아이폰을 좀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TV 수신도 안 되고 기능이 부족하다고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스펙만 봤던 거죠. 하지만 아이폰의 진짜 혁신은 하드웨어가 아닌 앱스토어라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무한히 확장하는 플랫폼이었죠. 생태계 싸움이었군요. 네.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이 생태계 혁명에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재빨리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개방형 생태계에 합류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길을 택했고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 있잖아요. 네, 라인. 그게 한국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아, 맞네요. 일본의 토종 SNS였던 믹시가 모바일 전환에 실패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밀려났고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한 거죠. 갈라파고스의 비극을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는 일본 기업의 방식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든 걸 직접 다 하면 뭔가 품질 관리는 확실하겠지만 뭔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품질 관리나 기술 유출 방지의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시대에는 막대한 비용과 느린 의사결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걸 피자집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본 기업은 밀가루 농사부터 치즈 제작, 오븐 설계, 배달까지 모두 직접 하는 피자집입니다. 와, 다 하네요. 네, 품질은 최고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느리겠죠. 그럼 삼성은 어떤 피자집이었나요? 삼성은 전문 업체에서 최고의 밀가루와 치즈를 공급받아서 오로지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피자집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경쟁 피자집인 애플에 자신들이 만든 최고의 도우, 즉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죠. 경쟁사인 애플의 핵심 부품을 판다는 건 당시 일본 기업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쟁사에게 우리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기술에 투자하며 완제품 시장에서는 당당히 경쟁하면 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당연히 일본식 피자집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더 많은 피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힘이었죠. 지금까지 분석해주신 네 가지 원인, 그러니까 품질의 더, 투자 타이밍 실기, 갈라파고스 증후군,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 이 원인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디스플레이와 조선 산업을 보면 이 네 가지 원인이 어떻게 얽혀서 작용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한때 TV는 소니라는 말이 있었죠. 브라운관 TV의 절대 강조였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LCD 시대가 열리자 소니는 브라운관의 성공 경험이라는 품질의 덫에 빠져서 LCD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결국 패널 생산 시기를 놓치고 경쟁사인 삼성으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 처지가 되었군요. 네,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경쟁사에게 부품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파나소닉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LCD 대신 PDP, 즉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올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수조 원의 투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 PDP가 있었죠. 그렇죠. LCD 기술의 자존심이었던 샤프는 세계의 가메하마라는 폐쇄적인 생산 모델,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와 갈라파고스죠. 이걸로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 최고 품질을 고집했지만 금융위기 속에서 삼성과 LG의 가격 공세, 즉 투자 타이밍 싸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당했습니다. 정말 네 가지 원인이 다 보이네요. 조선업의 사례도 흥미없습니다. LNG 운반선 기술 표준 전쟁에서 패배한 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기술 표준이요? 네. 일본은 모스, MOSS 방식이라는 둥근 공 모양의 탱크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안전성은 높았지만 공간 효율이 떨어졌죠.
마치 네모난 캐리어 안에 둥근 텀블러를 넣어서 짐을 싸는 것과 같아서 주변에 버려지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아, 비는 공간이 생기는군요. 네. 반면 한국은 배 내부 모양에 맞춰 탱크를 제작하는 멤브레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캐리어에 딱 맞는 사각형 물통을 넣는 것처럼 공간 낭비가 거의 없었죠. 효율적이네요. 그 결과 같은 크기의 배라도 한국 배가 천연가스를 30에서 40%나 더 실을 수 있었습니다. 30, 40% 차이면 사업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당연히 한국 배를 선택했죠. 결국 일본 조선업은 자신들의 기술 표준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즉 품질의 덫에 빠져서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랬죠. 아, 미국 자동차 산업이요? 네, GM, 포드 같은 빅3가 크고 비효율적인 차를 고집하다가 연비 좋은 일본 차에 시장을 내줬습니다. 아, 결국 일본이 과거에 미국을 이겼던 바로 그 방식으로 한국에게 패배했다는 거군요.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고 비싼 제품을 고집하다가 시장에 원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세운 푸발주자에 밀린 거죠.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라는 혁신가의 딜레마가 또다시 증명된 셈입니다. 물론 일본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죠. 최근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반도체 패권 탈환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일본 대표 기업 8개가 합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던데요. 네,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20년 이상 첨단 공정 개발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20년. 네, 반도체 기술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는 축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미 3나노, 2나노 양산을 하고 있는 삼성이나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깊이 들여다봤네요. 일본의 5대 주력 산업이 어떻게 한국에 추월당했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된 4가지 구조적 문제, 품질의 덫, 투자 타이밍 실기, 갈라파고스 증후군, 그리고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이 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1등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1등을 만들어준 성공 방식이 변화의 시대에는 발목을 잡는 족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졌고 한국은 그 기술을 배워서 이겼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네요. 승패를 가른 것은 기술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과 그 변화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실행력이었습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일본이 많은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쵸. 소부장은 아직 강력하죠. 네. 하지만 완제품과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리더십은 분명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테슬라가 미래의 자율주행차의 눈을 소니가 아닌 삼성에 맡겼다는 사실을 이를 증명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